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 나이가 되니 가는 세월이 참 야속하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저는 남은 여생 즐겁게 살기 위해 노력 중인 66의 여자입니다. 제가 젊어서는 취미라는 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세상에 온갖 풍파를 겪고 나서 살아서 뭐하나 싶은 허망함에 콱 죽어버릴까 싶었던 적도 있답니다. 그 위기의 시절을 어찌저찌 조금은 극복하고 지금은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유튜브 사연 채널도 챙겨 듣고 있어요.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제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즐길 거리들이 많더라고요. 이 채널에서 이런저런 요지경 사연들을 듣다 보면 저만 특별하고 이상한 경험을 하고 산 건 아니구나 위안을 얻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저도 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큰 결심을 하고 제가 겪은 이야기를 적어내려 가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들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어요. 아들이 그렇게 된 것에는 전 며느리의 악행으로 인한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며느리 생각하면 자다가도 치를 떨며 눈을 부릅뜨기 일쑤예요. 이 나쁜 년아, 죽이려나. 이런 식으로 잠꼬대를 하면서 욕을 하는 제 목소리에 스스로 놀라서 깰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죠. 나름대로 극복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여전히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에게 큰 상처를 입힌 그 악마 같은 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제 또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 여자로서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라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요즘이야 여자들이 더 잘 나가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그 당시에 고향 친구들은 20살이 되자마자 결혼을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한창 외로움을 느끼면서 약국에서 일만 하고 살던 때에 나타나던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약국이 대학병원 근처에 있던 약국이라서 규모가 큰 편이었거든요. 남편도 거기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심하고 항상 웃는 상에 인상도 부근하니 자기보다 남들을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람 참 좋다 하고 속으로 저 혼자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자꾸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저 혼자 속으로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저와 마음이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저희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연애를 하고 나서도 첫인상에서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서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랑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1년 연애 끝에 사람의 청혼으로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살림을 합쳐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진경아, 나랑 결혼해줘라. 나 너 아니면 장가 못 갈 것 같아. 너보다 좋은 여자 만날 자신이 없다. 사실 나도 그래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혼해요. 그때 제 나이가 26이었고 남편은 29이었네요. 결혼을 한 후에 아이는 1년 후에 낳기로 했어요. 남편과 저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어릴 때 없이 살아서 돈에 대한 열망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저희 자식들에게는 빈곤한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아이를 낳기 전까지 저희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외에 아파트 한 채를 더 사고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의 계획대로 30평대의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때쯤에 제가 임신 7주차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정말 기뻐하며 저에게 꽃다발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진경아, 고마워. 내가 아빠가 된다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남편을 보며 저도 기쁘고 벅찬 마음에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도 내가 엄마가 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고마워요.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효자였어요. 입덧을 하거나 몸이 힘들었던 적은 손에 꼽을 정도로 편한 임신부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출산도 1시간 만에 쉽게 자연분만으로 나왔고요. 지글지글 새빨간 갓난아이가 신기하게도 지 아빠를 쏙 빼닮았더라고요. 아이를 보면서 더욱더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을 잘 키우자고 약속했어요. 여보 고생했어. 우리 아들 잘 키우자. 그래야지. 아들 이름은 예정대로 태성이로 할 거야? 클태 별성. 반짝반짝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 좋지? 좋아. 저희 아들 태성이는 참 순한 아이였습니다. 남편을 닮았는지 방긋방긋 잘 웃고 뭔가 불편할 때면 눈물이 흘릴랑 말랑하는 표정을 지을 뿐 빽 울어서 달래느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게 한 적은 잘 없었어요. 주변에서도 애가 순하다고 신기하다 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들을 키우면서 저희 부부는 재테크를 통해 아파트 세 채와 건물 하나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26세 7급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아들은 큰 욕심 없이 안정적인 직장에서 평범한 가정 꾸리고 잘 사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어찌 보면 평범할지도 모르는 아들의 꿈을 응원해 주었어요. 사실 제가 둘째를 임신했다가 유산을 했거든요. 둘째는 딸이었는데 아이를 잃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이제 와서는 조금 후회가 됩니다. 아무튼 아들은 7급 공무원이 되고 나서 28에 결혼을 하겠다며 중견기업에 다니던 회사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청이 커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인사만 우렁차게 하고 그 후로는 참하게 조근조근 이야기하면서 저와 남편 이야기를 잘 들어주더라고요. 하는 걸 보니 아들에게도 잘하고 아들도 그 애를 보는 눈빛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했어요. 사돈 댁들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딸이 넷에 아들 하나라서 딸들 결혼에 보태줄 돈이 없다고 했어요. 아유, 우리는 뭐 형편도 어렵고 셋째 수진이한테 해줄 게 없네요. 아들 하나도 키우기 힘들어서 수진이가 애가 야무져서 그래도 지금 혼자서 잘 지내고 있으니 결혼도 알아서 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고지식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깥 사돈의 말에 며느리 표정이 침울해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형편이 되니 저희가 집이며 온수며 다 해주겠다고 하고 예물 예단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를 파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그럴 거 없다고 했어요. 아휴, 우리 아들 주려고 나날이 엄마가 지금까지 열심히 번 건데 며느리도 아들이랑 결혼하면 우리 가족인데 뭐 이렇게 고마워할 거 없어. 가진 거 썩혀서 뭐하냐? 자식 새끼 잘 두라고 돈 번 건데. 남편의 말에 며느리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추악한 악마의 맨 얼굴을 당시에는 눈곱만큼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명치가 콱 막힌 듯 쑤시옵니다. 잠시 한숨 좀 돌리고 다시 시작할게요. 이럴 때는 심호흡을 한번 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아들이 결혼을 해서 남편과 저는 저희 둘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 중에 가장 좋은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돌려주었답니다. 혼수도 최고급으로 해줬어요. 일이 엎질러진 후에 그러지 말았어야 했나 죄책감도 들고 후회도 됐지만 제 잘못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아들은 결혼을 하고 3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애가 자기 성정에도 맞지 않는 사업을 하겠다며 투자를 하겠다고 며느리와 함께 저희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무역업 해보려고요. 수진이가 루트를 잘한다고 하네요. 일단 기본 자금이 부족해서. 저는 아들의 말에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너 그럼 공무원은 그만두려는 거야? 네, 공무원 하면서 다른 일을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정말 신중하게 태성 씨랑 상의하고 결정한 일이에요. 저희 둘 잘할 수 있어요. 남편이랑 저 둘이서 쥐꼬리만큼 받는 월급으로는 애도 못 낳아요. 저도 어머니 아버님처럼 자수성가하고 싶어요.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럼 그래서 여지껏 애 낳을 생각 안 한 거였어?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 이유가 컸죠. 어머니도 손 좀 보고 싶으시잖아요. 저희가 사업 자금을 대주지 않으면 아이도 낳지 않겠다는 반협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아 망설였는데 남편은 바로 오케이를 외치더라고요. 그래, 좋다. 너희들이 아무렴 잘하겠지. 얼마 필요하냐? 일단 3억이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남편의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제가 꽤 세게 몇 번이나 꼬집었는데도 남편은 비명도 지르지 않고 꾹 참고는 계속 돈을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더는 참지 못하게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태성아, 너 꿈이 공무원 하면서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사는 거였잖아. 왜 갑자기 사업이 하고 싶어졌어? 우리 아들 안전제일주의 아니었어? 저의 물음에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잠깐 보더니 이내 대답했습니다. 저도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인 줄 알았는데 수진이 만나서 달라졌어요. 아직 젊은데 포부를 크게 가시려고요. 큰 물에서 놀아야죠. 저도 자식 낳아서 풍족하게 키우고 싶기도 하고요. 아들의 대답에 남편도 저도 더 이상 캐묻거나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원하는 금액대로 돈을 해줬어요. 동남아에서 과자를 수입해서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물품의 종목을 넓혀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태성 씨랑 저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저 외국에 아는 사람도 많고 무역업 쪽에 평소부터 관심 많았으니까 믿어주세요. 며느리는 다부지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내심 걱정은 됐지만 계획이 다 있는 것 같아서 알아서 잘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초반에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에게 고급 요리도 대접해주고 옷도 사주면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아들도 표정이 환했어요. 이게 다 어머니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들 말에 며느리가 뾰루툭한 표정을 지으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태성 씨, 나는? 내 덕은 없어? 당연히 우리 야무진 수진이 덕에 내가 용기 냈지. 고마워. 둘의 다정한 모습에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점점 아들네와 연락도 되지 않고 겨우 연락이 닿으면 바쁘다고 전화를 끊기 일쑤였어요. 엄마, 지금 정신없이 바빠서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때부터 남편도 저도 아들 걱정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된다던 사업이 아무래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참다 못한 저희 부부는 애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요즘 태성이가 연락을 안 받네. 수지도 그렇고 걱정돼.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우리 걱정할까 봐 숨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래도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전화를 받아도 바쁘다고 금방 끊고 목소리도 안 좋고 대체 무슨 일인지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 제 말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이, 부담스럽게 뭘. 기다려보자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1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 며느리의 부탁으로 몇 번이나 돈을 보내주었어요. 임신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때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만났는데 아들의 몰골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성아, 너 어디 아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됐어? 제 물음에 아들은 넋이 나간 표정을 짓고 있었고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태성 씨가 요즘 자주 체해서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제가 죽을 써주긴 하는데 그것도 다 못 먹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이 건강이 우선이지. 사업 그거 뭐 안 되면 때려쳐라. 어머니, 아버님, 저 임신 3개월 차예요.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그런데 돈 좀 주실 수 있어요? 뭐가 얼마나 망했으면 병원에 갈 돈조차 없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 사업이 쫄딱 망한 거니? 어떻게 병원에 갈 돈도 없어? 태성아, 말 좀 해봐. 그때까지 아무 말이 없던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랬더니 말없이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더라고요. 아들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별일 아니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사업 엔간히 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융통할 돈이 없어서 그렇지. 걱정 마세요. 태성 씨가 저 대신 입덧을 하나 봐요. 원래 남편이 대신 입덧을 하기도 한다잖아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며느리의 말에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키 178에 75kg이던 아들이 한눈에 보기에도 거의 10kg 이상은 빠져서 얼굴도 까맣고 빼짝 마른 모습이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보자고 해도 거부를 하고 겨우 영양제 등 약을 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냥 끌고라도 병원에 가야 했었는데 그게 두고두고 후회가 돼요. 임신한 며느리는 전보다는 자주 연락을 해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아들은 잘 있다는 말도 했고요. 그리고 손주가 태어났어요. 손주를 보러 병원에 갔는데 아들은 전보다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손주 모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태성아. 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삐쩍 말랐어?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아들을 울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혼자 있어서 며느리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손주를 데려와서 봤는데 손주가 아무리 뜯어봐도 제 아들과는 닮은 구석이 없더라고요. 아직 갓난아이라서 그런가 싶었지만 저희 아들도 며느리도 쌍꺼풀이 없는데 아이는 진한 쌍꺼풀을 가지고 있어서 참 희한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나갔던 남편이 혼자서 돌아왔습니다. 저더러 다짜고짜 그냥 가자고 하더라고요. 가세. 수진이 고생했고 쉬어라. 갑자기 왜? 태성이는 어디 갔어? 대성이 지금 내가 병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이야. 병원 갔다가 집에 온다고 했으니 기다려보자고.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남편과 저는 집으로 가기 위해 차를 탔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 태성이 어느 병원 간 거야? 많이 안 좋대? 에휴, 태성이 그놈 심각한 우울증이라고 하네. 말을 안 하려고 해서 내가 다그쳤더니 사업이 쫄딱 망했대. 당신이랑 내가 해준 집도 날리고 지금 빌라에서 지내고 있다는데 왜 말 안 했냐니까. 수진이 걔가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다더라고. 그리고 아니야. 아무튼 나 아는 정신과 의사를 상담해보라고 병원에 데려다 놓고 왔어. 기다리라니까 울면서 제발 가시라고 하더라. 그 자식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한 건지.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던 제 아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게 여의고 말수도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고 걱정이 됐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무리 해도 받질 않았어요.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더니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태성 씨랑 연락이 안 돼요.
아빠가 대체 어디 간 건지. 혼자서 힘들다고요. 그날 아들은 남편이 소개해준 정신과 의사와 상담도 하지 않고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그날 심장이 뛰고 너무 불안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가 되어서 아들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태성아, 어디니?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전화를 받자마자 그렇게 물었고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전화 주인 어머니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이분이 어제 야산에서 목을 메고 돌아가셨어요. 유서랑 이 번호가 남겨져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어요. 저는 길길이 날뛰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사기꾼이면 신고하겠다고 했고 그런 저를 대신해서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붙잡고 같이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가면서도 저는 제 아들이 하루아침에 자살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서 시체 안치실에 싸늘하게 식어서 누워있는 아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야 모두 사실이란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어요. 태성아, 태성아, 네가 왜? 아들이 남긴 유서에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못난 아들 먼저 갈게요.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적혀 있었어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앓고 있었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전혀 예측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도 했는데 그간 무역업을 하면서 빚을 져서 빚을 갚느라 고군분투하느라 자살을 한 걸로 결론이 났어요. 타살 혐의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 장례식을 치르는데 저는 아들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게 제 탓만 같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 부부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는데 왜 그런 선택까지 한 것인지 남편도 저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마법을 부릴 수 있다면 아들이 죽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망상까지 했어요. 남편도 저도 장례식에서 넋이 나간 채로 누가 툭 건드리면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쏟아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자기 남편 장례식인데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낳고 힘들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하루아침에 비명 행사를 했는데 어떻게 장례식장에 올 생각을 하지 않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장례식을 다 치를 때까지 오지 않더니 손주를 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는 말만 했어요.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저 애 데리고 제주도로 이사 왔어요. 마음 정리되면 애 데리고 인사하러 갈게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5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남편에게 며느리가 그랬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벼락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며느리 말이면 다 된다고 했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안 돼. 걔를 뭘 믿고 돈을 줘? 절대 주지 마. 못돼 처먹은 것 용서 못해. 저는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얼버무리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가고 나서 반년 만에 남편도 바짝바짝 마르고 낯빛도 좋지 않아서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다가 최정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쁜 일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더니 저희 가족에게 이런 불행이 닥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남편마저 이룰 수 없다며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받게 했습니다. 수술도 여러 번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의사는 1년이 남았다고 했지만 남편은 3년을 버텨주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편과 저는 공기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들 죽고
3년 반 만에 아들을 따라가 버렸어요. 태성이 엄마, 나까지 가서 미안해. 내가 변호사한테 유언장 남겨놨어. 나중에 수진이 걔 만나면 그때 열어봐. 그리고 당신 탓 아니니까. 당신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와. 미안해.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마저 떠나보내고 반 미친 사람처럼 지냈어요. 아들과 남편을 나란히 수목원에 모시고 나서 남편이 했던 말은 잊고 이런 불행이 닥친 건 다 제 잘못이라는 죄책감에 저도 따라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죽을 방법을 찾으며 식음을 전폐하고 지냈는데 죽고 나서 단 한 번도 꿈에 나오지 않아서 야속했던 아들이 꿈에 보였어요. 그리고 저더러 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말 듣고 제발 살아달라고 억울한 자기 한 푼 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태성아 소리 지르며 눈을 떴는데 꿈이었어요. 저는 아들 결혼 전에 찍었던 세 식구 가족 사진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들이 말한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힘을 내기 위해서 약국을 차렸습니다. 약국에서 일을 하면서 대체 아들이 무슨 한을 가지고 있는 건지 남편이 남긴 유언장에는 뭐가 쓰여 있는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지시애비 장례식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손주는 보여주지 않았던 며느리가 남편 죽고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성현이 키우느라 힘들어요. 우리 성현이도 아버님 유산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시죠? 유산 보내주세요. 아니면 저 소송이라도 걸 거니까요. 아들 죽고 장례식에 오지도 않고 그간 저에게 손주도 한번 보여주지 않은 전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괘씸해서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인간이냐? 네가 사람이야? 태성의 아들 이름이 성현이냐? 성현이란 건 난 지금 알았다. 얼굴도 한번 안 보여주더니 유산이 뭐 어쩌고 어째? 그래 해라. 소송을 하든가 말든가. 저는 일부러 그렇게 고함을 질렀는데 며느리는 오히려 차분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어머니, 손주 보고 싶으세요? 진작 말씀하시지. 아, 그러고 보니 다음 주면 아버님 기일이죠. 제사 지내러 갈게요. 그때 성현이도 보여드릴게요. 그럼 어머니 그때 봬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손주를 볼 생각에 속도 없이 들떴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이 며느리를 만나면 본인이 쓴 유언장을 받아서 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 남편이 말한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변호사도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1년 만에 오셨네요. 사장님이 언제도 오면 주라고 하셨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며느리 만나기 이렇게 어려울 줄 미처 몰랐네요. 변호사는 머뭇대더니 남편의 유언장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니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보시라고 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아요? 왜요? 그게 아무튼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저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 무슨 친자검사 확인서 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며느리가 낳은 아이와 저희 죽은 아들이 친자관계의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뭐예요? 돌아가신 사장님이 아드님 돌아가시고 나서 손주분 친자검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사모님 전 며느리가 아드님도 속이고 외도를 했던 증거들도 다 밝혀내셨고요. 사업을 하겠다고 가져갔던 돈도 다 외도했던 남자랑 써버렸더라고요. 이 안에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소송을 하시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암에 걸리셔서 사모님 오시면 충격받지 않게 도와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
가슴속에 콱 막혀있던 퍼즐들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허탈하고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착한 아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그래서 사모님, 힘드시겠지만 사모님의 아드님 한 프로 주셔야죠. 저도 성심성의껏 돕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기운을 짜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 며느리가 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남편의 기일이 됐고 저는 혼자서 제사를 지낼 준비를 다 마치고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일찍 와서 제사 준비를 돕는 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맨이 울리고 악마의 얼굴을 마주할 생각에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얼굴 좋아지셨어요? 잘 지내셨죠? 성현아, 인사드려, 할머니야. 그리고 며느리 뒤에 숨어있던 아이가 빼꼼히 얼굴을 내밀더니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미 그 애가 제 아들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인지 아무런 감흥도 들지 않았어요. 일단 제사상 차려놨으니까 들어와라. 성현이 부졌으니까 됐죠? 저 성현이 친구한테 데려다 주고 올게요. 어머님이랑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래? 그래라. 그리고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더니 5분 만에 혼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혼자서 절을 하고 음복도 하고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더라고요. 도끼 눈을 뜨고 들어와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보셨죠? 대개 아들이나 손주 보셨죠? 근데 어떻게 우리한테 유산 한 푼을 안 남기실 수가 있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째잖아요. 저도 대충 알아봤거든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이 10억 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세요. 오늘 그거 받으러 왔어요. 제사상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따지고 드는 며느리를 보며 저도 모르게 기사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뭐 이년아?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유산 10억? 웃기고 있네, 이 살인자나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돈 못 받을 줄 알아.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며느리가 저를 한번 노려보더니 제가 정성 들여서 차려놓은 제사상을 한 손에 들고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음식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얼어붙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어머님만 돌아가시면 되겠네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저를 죽일 기세였습니다. 왜? 나도 죽이게? 너 잠깐 기다려라.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변호사에게도 연락했어요. 남편이 남긴 유언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저는 그 악마 같은 년에게 제 죽은 남편이 남긴 유언장을 내밀었어요. 그걸 받아들 생각도 안 하고 툭 내치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뭔데요?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그래요? 손주가 저렇게 살아있는데 그렇게 유산을 주기가 싫어요? 손주? 이년이 칸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누가 내 손주야, 누가? 네가 우리 아들 두고 놀아난 도박꾼 놈의 아들이겠지? 야, 이 짐승만도 못한 년아. 언제까지 속을 줄 알았어? 내 아들 죽인 살인자년아.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울분에 차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차마 유언장을 다시 집어들어볼 생각도 못하고 어리둥절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표정이 변하더니 닥치는 대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요. 뭐? 살인자? 그래, 아줌마 말 잘했네. 어디 한번 살인자 손에 죽어봐라. 거실에 있던 TV를 깨부셔서 파편이 튀어 제 얼굴에 박혔습니다. 피가 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마침 경찰이 도착했어요. 집안의 광경을 보고 경찰도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손괴 및 폭력 현행범으로 며느리, 아니죠, 그 악마를 체포했습니다. 제가 연락했던 변호사도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이게 다
그 전며느리가 한 짓이에요? 네. 그런 지독한 일을 제가 이제야. 그리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정말 인간이 아니네요. 그나저나 사모님 얼굴에 피가. 당장 병원 가시죠. 저는 변호사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가서 10바늘이 넘게 찢어진 얼굴에 상처를 꿰매야 했습니다. 흐르는 눈물에 상처가 따끔거렸어요.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저는 그녀에게 제대로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태성아, 엄마가 꼭 네 안 풀어줄게. 여보, 걱정 말아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바로 고마운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했어요. 전 며느리의 죄명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사기죄, 폭행, 재물손괴 등등.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더라고요. 도박꾼에게 돈을 다 갖다 바쳐서 빈털터리였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에 며느리의 악행에 관한 증거를 다 모아뒀어요. 죽은 아들 몰래 외도를 한 것, 사업을 하겠다며 뜯어간 돈으로 외도한 남자와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말아먹은 것, 아들이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 말아먹고 부모에게 준 피해에 대한 죄책감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한 증거들이 다 USB에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보며 저는 가슴에 피멍이 들 정도로 제 손으로 가슴을 내리쳤어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는 그 악마 같은 년은 저에게 손해배상금 및 죽은 저의 남편에게 거짓말로 뜯어간 돈을 갚으라면 판결을 받았습니다.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매달 10%의 이자도 지불해야 했어요. 그리고 형사소송도 진행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죄로 징역까지 선고받았습니다. 징역을 받고 나서 그 파렴치한 년이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어머님, 이제 뜻대로 다 됐으니 속이 후련하세요? 저 정말 억울해요. 제가 죽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 아들은 무슨 죄예요? 저희 아들 손주라고 생각하고 저 감옥 간 동안 잘 좀 보살펴 주세요. 예? 그만에 저는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감고 마구 흩들었습니다. 뭐라고? 인연이 지체를 모르는구나. 야, 내가 니년 자식을 미쳤다고 돌봐? 이게 진짜 미친년아. 너 죽어 나 죽자. 죽어. 수갑을찬 그녀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정신을 놓고 욕을 해댔어요. 저도 저한테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걸 알고 놀랐습니다. 주변에 있던 경찰이 뜯어 말리고 나서야 겨우 손을 떴는데 제 양손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쥐어 있더라고요. 하나뿐인 아들도 남편도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다 떠나보내고 저는 남은 생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전 며느리를 감옥에 집어쳐 넣었지만 여전히 모든 게 후회뿐이었어요.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아들도 남편도 제 곁에 살아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턱턱 막히고 그냥 곧 죽을 사람처럼 괴로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까지 따라서 죽으면 먼저 간 아들과 남편이 저를 원망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먼저 간 자식과 남편 목까지 열심히 살자 다짐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뇌종양 1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뇌에 종양이 생겼네요. 아직 크기가 크진 않아서 수술만 잘 되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한꺼번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도 암에 걸린 겁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나도 따라가야지. 그랬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겼던 지인과 친구들이 제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서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수키야, 너까지 가면 어떡하니? 수술하면 낫는다니까 치료받자. 나도 남편 앞세워 보내서 네 마음 잘 알아. 고등학교 친구가 위로해주는 말을 듣고 저는 오랜만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았어요. 야속하게도 수술이 깔끔하게 잘 되어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추적 검사만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한 동안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연장된 생명이니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즐기면서 살다가 가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하고 나서는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고 노래 교실도 다니고 그림도 배웠어요. 그림에 집중하다 보면 잡생각도 있게 되고 완성된 그림을 보면 성취감도 생겨서 좋았습니다. 어머님, 그림에 소질이 있으세요. 이렇게 금방 느는 분은 처음 뵀어요. 어머님 감각이 특출나시네요. 선생님, 칭찬이 과하시네요. 고마워요. 저는 그냥 재밌어서 열심히 할 뿐인데요, 뭐. 아니에요. 저도 진심이에요. 나중에 전시하셔도 되겠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림 선생의 말에 그냥 멋쩍게 웃었는데 정말로 얼마 전에는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그림 전시도 했어요. 죽은 남편과 아들 초상화도 그리고 두 사람과 관련된 추억거리들을 수치화로 그렸습니다. 전시를 본 사람 중에는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돈 받고 팔 수가 없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이건 판매용이 아닙니다. 저한테 따로 의뢰해 주시면 그림 그려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의뢰를 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정말로 의뢰를 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돈도 벌었습니다. 저는 번 돈을 보육원 시설에 기부했어요. 지금 재산을 조금씩 처분하면서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살 돈만 있으면 충분하니까요. 이렇게 잘 살다가 눈을 감으면 저에게 남은 재산을 모두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고 싶다고 유언장도 쓰고 공중도 받아놓은 상태예요. 정말 끔찍한 일들을 겪고 나서 죽고 싶은 적도 있지만 죽은 남편과 아들의 한을 풀어주고 저에게 남은 여생을 잘 보내다가 가고 싶을 뿐입니다. 감옥에 갔던 전 며느리는 얼마 후에 출소를 해요. 그년이 불법적으로 뜯어간 돈과 피해 보상금을 전 끝까지 받아낼 겁니다. 제가 죽기 전까지는 그년이 발 뻗고 편히 자는 모습을 볼 수가 없네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의 사연을 털어놓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드네요. 부디 여러분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행복한 나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남은 여생 후회 없이 살다가 가겠습니다. 아들과 남편 보러 가는 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한동안 못 갔는데 이제는 꽃 사서 가봐야겠네요. 두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좀 남겨도 될까요? 여보, 태성아, 두 사람 벌써 잘 지내고 있어? 나중엔 아마 폭삭 늙어서 만나겠네. 그래도 잊지 말고 기다려줘. 두 사람 만나는 날까지 씩씩하게 살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많은 할미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